안녕하세요. 법무사TV 알기 쉬운 성년후견 코너의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오늘도 이충희 법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이충희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법무사TV에 출연하신 우리 김다혜 법무사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 법인후견 사무 담당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다혜 법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다혜 법무사님은 꽤 오랫동안 이 성년후견본부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언제부터 활동하셨나요? 네, 저는 법인후견 사무 담당자로 활동한 지 좀 오래됐는데요.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2013년부터 처음 법무사 성년후견 연수를 시작했는데 제가 1회 연수를 수료했습니다. 그럼 1회? 예, 네, 한 10년 됐죠. 그러면 10년도 넘게 지금 이 업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마 많은 사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실까요? 제가 세 번째 담당했던 사건으로 기억하는데요. 피후견인이 뇌종양에다가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할머니셨어요. 근데 집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결혼을 안 하셔서 가족이 없었어요. 이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치매가 더 심해지시고, 근데 친동생들은 좀 멀리 있는 도시에 살고 있고, 서울에는 배다른 동생,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이 있어서 친동생들이 이 이복 여동생한테 언니를 좀 돌봐달라 부탁을 해서 이 여동생이 이제 돌보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이복 동생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집도 팔아버리고 금융재산도 모두 해지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면서 그러면 이제 할머니 명의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명의로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임대차 계약을 한 걸로 해놓고, 그래서 그걸 알게 된 친동생들이 이제 난리가 나서 몰려와서 뭐 돈 내놔라 뭐 그렇게 해서 조금 받아내기는 했는데 어쨌든 전부 내놓지는 않고, 그러니까 친동생들이 이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청구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복 동생이랑 친동생들이 서로 내가 해야 된다고 다투는 바람에 가정법원에서는 이제 객관적인 제3자 후견인을 선임을 했고, 그게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상 보호와 재산 관리를 모두 담당하는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하기가 정말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데 누구의 조언을 받지 않았나,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허점이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하겠다는 상상을 하기가 참 힘든데 참 대단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이충희 사무총장님, 신상보호는 어떤 걸 말하나요? 네, 신상보호는 이제 성년후견 제도가 도입된 민법에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신상도 보호하도록 그렇게 이제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신상이란 이제 재산관리 대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피후견인의 프라이버시와 자기 결정권이 이제 중요시되는 신체적, 정신적 복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피후견인에 대한 의식주의 결정, 또 의료행위의 선택, 요양기관, 방법 선택, 또 면접 교섭, 또 여가생활, 이러한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합니다. 제가 피후견인 신상보호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게 성년후견인이 결국에는 보호자잖아요. 법적 대리인. 그러니까 피후견인의 뭔가 신상에 뭔가 일이 생기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근데 좀 상태가 좋아지셔서 이제 요양병원은 너무 비싸니까 조금 저렴한 요양원으로 옮기려고 요양원 알아보려고 하니까 또 장기 요양 등급 신청부터 해야 되고, 그래서 요양원 입소 절차부터 해서 또 갑자기 아프셨을 때 구급차 불러야 되고, 그리고 응급실에 같이 또 가야 되고. 응급실 가보셨나요? 네, 응급실 가봤죠. 네, 보통 한 서너 시간 기본 대기하잖아요. 대학병원이 장난 아니에요. 네, 저는 그날 하루를 그냥 응급실에서 보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담낭염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되셨는데, 입원하는 동안 또 간병인 둬야 되잖아요. 제가 간병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간병인도 알아보고, 또 의사가 또 이제 보호자랑 면담을 해야 되니까 이제 또 거의 매일 병원에 가서 의사와 면담하고, 또 이제 입원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이제 요양병으로 다시 모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요양원은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근처에 좀 시설 좋은 요양원이 없는지 병원 갈 때마다 나오면서 막 둘러보고 인터넷으로 평 보고 막 그러면서 이제 좀 좋은 요양병원으로 모셨고요. 이번 내내 막 그렇게 하느라고 진짜 제 사무실 일을 할 시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들어보니까 요즘 이제 혼자 사는 독거노인도 많고 이런데 국가 시스템이 또 이렇게 잘 돼서 저희 또 법무사님께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걸 보니까
좀 대단하시고 뿌듯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호자로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좀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하셨다 보니까 좀 껄끄러운 좀 그런 측면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피후견을 돌보다 뭐 이복 동생은 당연한 건데 그 친동생들조차도 자기네들이 이제 후견인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매일같이 전화해서 뭐 언제 돈을 받아낼 거냐, 빨리 소송을 해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독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막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무총장님께 전화해서 하소연하면서 좀 많이 풀었습니다. 그 사무총장님은 항상 그 많은 후견 담당자분들의 그 고충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그 이복 동생분이 자기 명의로 집을 샀다고 했는데 이 일탈 재산은 어떻게 보게 됐을까요? 제가 사건 기록을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그 이복 동생이 이제 집을 자기 명의로 이제 했다가 이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또 그 피후견인을 임차인으로 해서 또 임대 보증금을 4억 원으로 하는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또 그 임대차 보증금 4억 원마저도 그 피후견인 사후에 본인에게 이제 증여한다는 유언 공증을 받아놓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반환을 받을까 이 소송을 해야 하나 이제 당시에는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좀 뭐 변호사 비용 이런 게 많이 들 것 같은데 좀 피후견인에게 좀 남은 재산이 있었나요? 이복 동생이 다 가져가 버리고 피후견인 통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양병원비도 그렇고 입원비도 그렇고 그게 다 문제가 됐는데 다행히 그 친동생이 그 이복 동생한테서 8,500만 원 정도를 좀 받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친동생한테 전화해서 설득을 했죠. 피후견인 케어 비용으로 필요하니까 좀 달라. 3천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는 뭐 피후견인 케어 비용 하기도 빠듯해서 소송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어떻게 하면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 고심하던 중에 마침 임대차 계약 기간이 몇 개월 후로 다가오길래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놨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좀 나중에 돈 받기가 쉬울 것 같아서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그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이제 새로 들어오기도 이제 꺼려할 거고 또 집을 팔려고 해도 임차권 등기가 말소가 돼야 이제 집을 구매를 할 거잖아요. 임대차 보증금을 이제 반환받기에는 그 임차권 등기가 좀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거는 그 저희 생활 법률 전문가인 이제 법무사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이제 우리 후견 사무 담당을 하신 김다혜 법무사님도 직접 신청을 해서 비용도 거의 안 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제 이복 동생에게 보증금을 만기에 돌려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왔죠. 뭐 집이 팔리면 주겠다. 그랬는데 만약에 뭐 임차권 등기를 안 해놨으면 집이 뭐 팔렸는지 매매 계약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돌려줄지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매매 계약할 때 매수인들이 이거 해지하는 조건으로 하겠다. 그래서 잔금일에 중개사하고도 미리 다 연락해서 잔금일에 4억 원을 이 할머니 계좌로 넣어주면 임차권 등기 해지해 주겠다. 라고 얘기해서 보증금이 들어온 걸 은행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해지 신청하고 그 접수 증명서를 이제 중개사에게 사진으로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소송 대신 대안을 적극 모색했습니다. 이럴 때 사실 그 법무사인 어떤 그 법무사의 능력이 사실 발휘되는 거잖아요. 좀 김다혜 법무사님이 딱 이렇게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네. 예, 좀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뭔가 자기가 뭔가 치밀하게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임대차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받아낼 수가 있었던 사실 거죠. 임대차 계약 꼭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인데 네. 그냥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네, 보이게 네, 하기 위해서 그쵸. 했는데 그 틈을 우리 네. 김대현 법무사님께서 딱 파고든 거죠. 타고 들고 임차권 등기명령 해놓으니까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네. 못해서 팔다가 결국에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이제 그냥 준 거죠. 모든 것을 다 그냥 오픈하고 하겠다는데 그래서 참 재밌는 좀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또 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까요? 201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그 피후견이 돌아가실 때까지 올해 7년 가까이 성년 후견 감독을 했던 사건이 좀 기억에 납니다. 송년후견 감독이는 뭐 어떤 내용인가요? 그 성년 후견 감독인은 이제 후견인 사무를 감독하는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후견인의 이제 그 재산 관리와 또 신상보호 사무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이제 전반적인 후견 사무를 이제 감독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족 후견인의 경우는 사실 그 후견 사무를 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후견 사무와 관련해서 이제 주의할 점이라던가 또 후견 사무를 볼 때 뭐 사무를 보는 요령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후견 감독인은 근데 이제 임의 기관이어서요. 그 후견이 게시될 때 반드시 그 후견 감독인이 선임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후견 감독을 하는 곳은 이제 가정법원이라고 하겠고요. 가정법원은 또 필요한 경우에 그 심층 후견 감독위원을 이제 피후견 거주지로 이제 파견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후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성년후견 감독이라는 것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좀 낯설 것 같은데요. 좀 이런 업무를 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점이 있으실까요? 네, 피후견인이 제 또래의 그 남성이셨는데 군 복무 중에 머리를 크게 다쳐서 제대한 분이었어요. 근데 면담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이제 의사 표현도 불가능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로 꼼짝도 할 수 없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 보고는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가 이제 그 분의 성년후견으로 선임된 사건이었는데요. 다행히도 그 피후견인에 대한 그 보훈급여가 좀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 할머니가 그 돈으로 아파트도 장만하고 아들을 정말 살뜰히 돌보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그 피후견 동생들이 이제 뭐 돈이 좀 있으니까 가끔씩 어머니에게 졸라서 이제 돈을 가져가고 이런 일들이 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년후견 감독인이 되고 나서는 어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동생들이 힘들다고 돈 달라고 해도 주셔서는 안 된다. 이 돈은 어머니 게 아니고 아드님 거다. 근데 만약에 그 돈을 함부로 주시면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강하게 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한 번은 피후견인의 동생이 자기가 빚을 너무 많이 져서 힘들다. 1억원만 좀 빌려달라. 저한테 찾아와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작은 아들이 그렇게 막 힘들다고 하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좀 뭐 방법이 없겠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제 맘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가정법원 허가 받아오면 드리겠다. 네, 그렇게 거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그렇고, 네, 지금도 그렇고, 형제가 항상 가족이 네. 참 이렇게 그래도 이런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딱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그 피후견인의 동생은 조금 뭐 원망을 했다거나 조금 네. 사이가 나빠지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네, 저도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걱정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그 뭐 주말에도 와서 좀 케어하고 이런 분이셨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피후견인이 사망하셔서 후견인이 사망하고 나면 후견 종료 등기도 해야 되고 후견 종료 보고서도 이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이 동생분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선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저 덕분에 뭐 재산도 지키고 일도 수월하게 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막 선물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어머니가 한글을 잘 못 쓰셨어요. 그래서 후견 사무 보고서도 본인이 작성을 못 하시니까 좀 옆에 아는 중개사님한테 부탁해서 대략 정리를 해갖고 오시면 제가 그 다 장부도 다 다시 만들고 후견 보고서도 다 다시 수정해서 이제 제출을 했거든요. 뭐 감독 수준이 아니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 거의 뭐 감독인이 후견 사무 보고서를 거의 쓰다시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면담하러 갔을 때도 후견인 되고 나면 2달 내에 재산 목록 내야 되는데 어머님이 그런 걸 할 줄 모르신다 그러셔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다니면서 은행도 가고 보험도 가고 보험회사도 가고 해서 그 서류 업무 처리 도와드리기도 했거든요. 정말 많이 돌아다니시고 사건이 많네요. 성년후견 네. 관련된 업무가. 그래서 또 동생분이 또 저를 또 원망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 오신 김에 빚은 또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다행히도 신용 회복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딱 잘라서 끄는 네. 게 오히려 그분에게 그쵸. 더 도움이 됐을지도 네.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그냥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죠. 제대로 이제 해결을 하고 계신 거니까. 그때는 좀 싫어했을 거예요. 어쨌든 힘들긴 했지만 그렇게 진심으로 이제 고마움을 표현하시니까 세상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속 등기도 저한테 맡기셨어요. 또 이게 업무가 또 늘어나는 또 네, 효과도 네. 있고 그런 여러 장점도 가지 있습니다. 또 참 좋은 것 같아요. 들어보면 참 네. 결과가 참 이렇게 좀 해피엔딩으로 네. 끝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충희 법무사님 한 말씀 또 해주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저도 다시 새삼 그 김다혜 법무사님의 그 업무를 듣고 나니까 아, 고생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후견 업무를 하다 보면 피후견인의 재산으로 이제 가족이 그 생활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거든요. 이제 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저희가 이제 뭐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중단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이제 가족들이 그 합리적이고 이제 적정한 선에서 소명 자료를 좀 갖춰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 사례처럼 이제 가족의 이해가 수반이 돼서 좀 후견 사무 원활히 진행됐던 거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김다혜 법무사님 출연하셨는데요. 왜 법무사가 성년 후견 업무에 최적화된 전문 자격사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기 쉬운 성년 후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